이제 참으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다음 이야기. 제가 뭐 혹시 제가 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제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그 뭐 너무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가?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있어야 쓰지. 쓸 돈이 없잖아, 쓸 돈이. 월급을 좀 올려주고, 월급을 2, 30만 원이라도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돈을 쓰라고 그래. 어? 지금 번 돈으로는 기본 세금 내고 벌금 내면 남는 게 없어. 무슨 돈으로 써, 무슨 돈으로. 어? 쓸 수 있는 돈은 죄 담배값으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그래. 다른 나라는 지금 기름값이 3분의 1로 줄었다는데, 우리나라만 2,000원에서 500원 깎았어. 이유가 뭐야? 원래 기름값의 40%만 유류세였어. 그런데 2,000원일 때 900원인가로 세금을 딱 픽스한 다음에 세금 900원 안 줄어. 그래서 지금 1,500원이면 그 600원만 기름 원가야. 기름 원가가 6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얼마냐 하면 1,000원이야. 지금 우리나라 원래 적정 기름값이 리터당 1,000원이라고. 리터당 1,000원 해야 되는 기름을 1,5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왜? 유류세 받아 먹으려고. 그 유류세를 왜 그렇게 많이 받는 건데? 지금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 이명박 때부터 깎아준 수십조 원, 그거 세수입이 없으니까 그 서민들한테 벌금 걷고, 그 다음에 서민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 올리고, 그리고 담배세 올리고, 유류세 안 깎아주고, 유류세 고정해서 강제로 강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벌금 걷고, 이게 전부 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줘서 이런 거야. 그래 놓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제발 부자들더러 해외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돈 좀 쓰라고 그래. 그 부자들이 국산품 쓰는 거 봤어? 젓가락도 해외 쓰고 물도 해외 외제 먹더라. 하다못해 물도 외제 먹어. 아니 우리나라에 백산수 삼다수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물까지도 꼭 외제 처먹어요. 예. 그런데 무슨 소비 진작이 되겠어. 안 그래? 그렇지. 부자들은 한우는 꼭 먹지.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 그래놓고 지들은 한우 먹어. 자, 그래서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연구합시다. 예. 얼마나 개뻥을 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을 정확히 기억한 사람들, 혹시 영수증이 있다. 항상 왜 정기적으로 파는 것들 있잖아. 그런 이 정기적으로 구입했던 물건들의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왜 세일을 안 하냐? 요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아야 돼, 우리가. 결국 국민한테 속인 거 아니야. 국민한테 개뻥친 거 아니야.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 이재명 시장이 청년들한테 무조건 청년 배당 1년에 100만 원 이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4개월에 한 번씩 25만 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주겠다는 거야. 성남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을 뭐 부자건 가난하건 무조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뭐 청년 배당제 그래갖고 막 뉴스가 나온 거야.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전 사실 이재명 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상품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면, 그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영세상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청년들에게 100만 원어치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을 준다는 거, 적어도 그렇다라면 굶어 죽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25만 원으로 석 달을 살아라.
25만 원이면 이제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한 7만 원?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 지역에서. 예. 굶어 죽지 않을 수는 없는 돈이네. 8만 원? 예. 없는 것보단 나은 돈이야. 예, 없는 것보단 나은 돈이고, 적어도 아이가 삼각김밥만 먹었다라면, 삼각김밥 하나 먹고 배고팠다면, 삼각김밥 2개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게 청년 배당을 준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배당금을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 나는 그 아이디어의 그 배경, 또 그 아이디어의 내용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찝찝해. 왜 그러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하게 찝찝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생각 아니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뭔가가 찝찝해.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이재명 시장이 얘기를 여러 개 했더만 교복도 무료로 주겠다. 무료 교복 시대. 또 무슨 임산부들에게 또 뭘 주겠다. 뭐 굉장히 막 다양한 아이디어의 여러 이야기들을 했더라고. 공공조리원. 그래서 지금 되고 있나요?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성남이 옛날에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이재명 시장이 한 게 뭐냐면 성남시는 파산했다는 얘기였어.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다. 파산 선고를 먼저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그동안에 빚을 다 갚았다는 건지, 빚은 그냥 안 갚고 떠른 건지, 다 갚았대요. 왠지, 3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파산 선고를 했다는 거야? 보도블럭을 안 갚아서 그걸 빚 갚았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내 느낌은 뭐냐? 뭔가 이렇게 되게 아이디어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성남 주민들은 그래서 이 이재명 시장이 된 다음에 생활이 많이 개선된 거예요? 좀 궁금한 거는 정말로 성남 시민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혜택들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남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분당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분당은, 이게 성남시가 어떤 구조냐면, 옛날에 만들어진, 강남을 개발하면서였나? 강남을 개발하는 거였나? 하여튼 도심을 개발하면서, 거기 도심에서 빈민들이 쫓겨난 거야. 쫓겨나가지고, 성남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이라고 얘기하는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야. 거기에 싸서 막 몰려가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그런데 성남에다가 분당을 다시 개발한 거야. 성남의 일부, 강남하고 가까운 곳에 분당을 따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하고 성남하고는, 굉장히 달라. 생활 여건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남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 굉장히 이렇게 다가구 주택으로 해갖고 다닥다닥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분당은 정말 차도 다르고 뽀드가 다른 계획도시, 공무원들 많이 사는 계획도시 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지지구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된 데가 아마 수지지구인가 그래. 그리고 거기에 막
고층 아파트들 막 짓고, 예. 제가 맞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성남은 그래.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분당하고 수지, 판교 그 지역은 잘 살아.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가난한데, 거기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야. 부자들이야, 부자들. 엄청 잘 사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남이 그 뭐라 그러나, 판교는 아니야? 하여튼 뭐 수지지구, 그리고 이제 뭐 분당 수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은 생활권이잖아. 근데 분당 수지가 하여튼 잘 살아. 근데 이제 분당하고 하여튼 그 성남의 일반적인 가난한 동네하고, 보면 뭐라 그러나, 분당 사람들은 사실 복지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분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당을 분리해달라. 성남하고 분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의 그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성남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맞지? 그래서 성남시장을 뽑을 때 이재명이 되는 게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당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당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는구나. 그러니까 또 불만이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분당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뭐라 그러나 혜택을 주는 작은 시험장인 것 같아. 성남이. 작은 이제 그 성남이 시험장이고, 그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정말로 뭐를 좋게 했다. 그러니까 왜 뭐 이게 되게 시끌시끌하게 뭘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뭘 하겠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진짜 좋아하는 성남 사람들은 내가 못 봤어. 성남 사람들이 그렇게 막 뉴스에서 떠들고 뭔가 대단히 혜택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무슨 혜택을 직접 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혜택을 보셨어요? 예, 그 쿤님은 무슨 혜택을 보셨어요? 예, 쿤 작은 고추님은, 뭐 좀 커지든가, 뭐,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이재명 시장이 나타난 다음에 받은 혜택이 뭔지 한번 써봐, 길게. 아니, 뭐,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자전거 보험? 자전거 보험이 뭔데요?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보상해 주는 건가요? 자전거 보험? 그게 뭐야, 자전거 보험이? 도시정비는 도시정비는 뭐 일반적인 걸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성남 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자전거 보험 서울에서도 한다. 운전자 보험에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보험 처리,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준다? 그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 보험 혜택을 준다? 어떻게 준다는 거야, 보험 혜택을? 보험 혜택을 뭐 얼마나 준다는 거야? 치료비를 뭐 전액 내주고 그러는 건가? 50만 원 정도 치료비를 준다.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상해보험이구만.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으로 그 돈을 주는 걸로. 그러면 그 보험료는 누가 내고?
보험료는 시 예산으로 내고, 치료비하고 사망보험금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하기도 하는군요. 몰랐네. 빚만 갚아도 대단한 거다. 아니, 지금 우리가 혜택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이렇게 되게 시끄럽게 해. 시끄럽고 뭔가 이렇게 되게 하는 것처럼 티를 많이 내는데, 그래서 혜택을 받단 사람들 얘기는 많이 못 들은 거야. 혜택을 받단 사람들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낸 아이디어들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낸 아이디어들이 성공하고 빚이 남지 않는 시정인지,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번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시장까지밖에 못하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번째까지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이게 정말로 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왠지 이재명 시장이 막 뭔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나는 신뢰감이 없어. 자전거로 하루에 4명이 사망한다. 그건 보통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자체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죽거나 그런 숫자 아니야? 자전거만 타고 가다가 사람이 하루에 4명씩 죽는다고요? 하루에 4명이 죽는다는데 4일에 1명이에요? 4일에 1명은 뭐 자체적인 자전거 사고로? 뭘 어떻게 타길래 자체적으로 자전거 타다 죽어? 4일에 1명이나? 그럼 1년에 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죽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성남 사람들이 4일에 1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 수치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수치예요? 아니면 성남에서 4일에 1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그러면 전국에서 4일에 한 번 사람이 죽는다면 성남에서 받는 혜택은, 성남에서 자전거 사고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네. 거의 없단 얘기네. 전국이 100몇십 명이면, 그렇잖아요? 4일에 1명이다. 그러면 365일을 4로 나누면 한 90명 정도가 전국에서 죽는데, 그 중에서 성남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지.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뭔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한 거에 비해서 실 혜택자가 과연 많으냐. 약속한 건 실질적으로 실천한다. 아니, 그럼 실천한 거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1년에 죽는 90명 중에서 성남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야 한두 명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많아야 한두 명. 내지만 아무리 많아도 10명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남에서 자전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 혜택 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 얘기가 나왔고, 자전거 보험 얘기는 지금 1년에 전국에서 4일에 1명이 죽는 꼴이다라면, 그러면 90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잖아. 내 계산 잘못됐나? 잘못 생각한 건가? 하여튼 4일에 1명이면 몇 명이 죽는 거야. 그게 전국적인 수치라면, 그 중에서 성남시에서 나는 사고의 숫자, 그게 얼마나 되냐. 그랬을 때 나는 얼마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마치 굉장히 큰, 대단히 뭔가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랬나, 과대 포장돼 있다? 그런 느낌. 일단 뭐 이 청년들한테 뭐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1년에 100만 원씩을 주고도 이제 뭐라 그러지? 빚이 늘지 않는 그런 뭐 재정 운영을 하는 거라면 이게 뭐 다른 도시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전달될 수 있는. 뭐 하여튼 그 뭐 이재명 시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정책으로 실현하고 그러는 건 좋은 건데, 왠지 이렇게 이재명 시장의 정책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럼 그걸로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냐? 그게 나는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에 비해서, 소문은 대대적으로 막 네티즌 막 팬들이 엄청 많더만? 어마어마하게 뭐 이재명 시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 소문들에 비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나는 그게 좀 궁금한 거지. 그리고 빚을 정말 다 갚았다라는데 그게 제대로 감시는 되고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지켜보자. 뭐 지켜보자는 이야기.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키고 그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정책들을 좋은 거면 따라할 수 있잖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24살까지면 그 부모님이 돌봐준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대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그 용돈 주고 그래도 이렇게 식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이야. 24살까지면.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청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버퍼링. 그게 지금 녹화 파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되게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잖아. 사실 24세까지는, 물론 이런 24세까지 청년에 대한 복지는 필요해요. 내가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에서 그 에펠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한테 프랑스의 청년 복지 제도를 들었는데, 그 프랑스에서 26살까지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그런 공공시설물에 갈 때 다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전부 다 청년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걔네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그 나이 때 애들한테 무조건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청년들에게 그런 혜택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경제 지원, 이게 필요해. 맞아. 그게 필요한 거고, 그런 제도들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 이게 노인분들에 대해서도는 이제 매달 10만원씩, 아까 아침에 이재명 씨가 그러더만, 매달 10만원씩, 노인분들한테 연금을 주듯이,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자체에서 1년에 100만원이라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그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럼 일석이조 아니냐.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면, 전국 지자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켜보자. 정말로 집행이 되는지, 정말로 집행이 되고, 이게 감당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면서, 검증해보자. 왠지 근데 지금 보여주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막 뭔가 화려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 화려한 떠들 만큼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얘기가
없는 것 같아.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 막 떠들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큰 신뢰감이 안 가.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신뢰감이 가지. 계속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과연 성공적인가에 대한 그게 좀 갸웃거림이 생겨요. 그 뭐 실천을 한다는데 뭘 얼마나 실천했는지, 혜택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기사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실제로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이 시장이 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삶의 변화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비용들이 어떻게 재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경험을 좀 듣고 싶어. 근데 그 이재명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뭐 정말로 그렇게 혜택이 많다면, 아직까지는 내가 뭐 혜택 본 사람들은 얘기 못 들었어. 근데 뭐 정말로 혜택을 많이 보고 그 지방자치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왜 내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이 들을까? 왜 그 이재명 시장 이야기가 막 올라오면 일단 짜증부터 날까?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들 때문에 일단 별로 신뢰가 안 가고 왠지 사기꾼처럼 보여. 나는 그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막 이러고 막 너무나 설레발을 치니까 왠지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접고 들어가고 싶어. 왠지 별로 신뢰가 안 가. 너무나 막 떠들어대니까 도리어 반감이 생기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한번 그럼 보려고. 정말로 그 성남, 우리 큰 집 식구들은 분당사라서 그런지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없거든? 그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없는데, 한번 보려고요. 그 성남시장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분당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분당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반 성남 시민들은 그럼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혹시 성남 시민, 나는 성남 이재명 시장이 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 뭐가 좋다, 실경험, 인증이 가능한 실경험을 한번 좀 써줘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현재까지는 막 좋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잖아. 좀 과대 포장된 것 같고, 별로 실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나, 지나치게 막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왠지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로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단체장의 행동으로 보이기보다 뭐 이렇게 큰 선거 나가고 싶어서 큰 선거 나가고 싶어서 지나치게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고.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느낌이. 뭐 아직 뭐 저 큰 선거 나오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큰 선거 나오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일부러, 내가 지금 낙선 운동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좌우지간 왠지 그 신뢰감이 안 가는. 그런데 내가 별로 해서 이재명 씨를 안 좋아해. 근데 왠지 이 청년 배당 1년에 100만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옆에 그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은 있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렇게 돈은 조금 쓰면서 뭔가 티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청년 100만원은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게 한 몇백억 들어간다더만, 5, 600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1년에 5, 600억을 그 성남시 재정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난 되게 충격이야. 아무리 100만 명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봉구 인구가 한 40만 돼요. 인구가 한 40만 되고 도봉구의 전체 예산이 뭐 4천억인가? 2천 몇백억인가 4천억인가 정도 되거든. 근데 100만 명의 이 성남시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500억 이상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그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좀 성공하길 바라면서 그 지지자들이 좀 조심해 주길 바라는 거지. 이재명 성남시장 대권 도전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할 것. 그러니까 저런 말이 같이 나오면 순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말이 같이 나오면 별로 순수하게 보이질 않는 거야. 왠지 저게 그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자꾸 거부감이 들어. 근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충분히 이게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을 나눠서 주고, 그 나눠서 주는 그 예산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얼마나 좋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까? 저런 섣부른 대권 도전 얘기가 나오고, 막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왠지 그 행동과 실천이 별로 진지하고 그 신뢰감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지. 나만 그런가 봐,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괜히 나만 별로 좀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별로 안 좋아. 망치 부인이 무슨 입법자냐 정책자냐, 무슨 논리야 저건. 아니,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이 그 자기가 특히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논리냐니. 너야말로 뭐하는 앤데. 너는 무슨 논리로 이렇게 뻥을 까고 시비를 걸고 다니는 건데. 아니, 입법자와 정책자가 아니면 말 못하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국민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알아? 하여튼 나는 이제 그렇다. 뭐 이재명 시장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그래서 좀 적어도 3번 정도 하는 걸 지켜보고 정말로 그 빚이 없는 성남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원래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요란해. 너무 요란해서 왠지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 좀 진중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조치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자, 지금 너무 심하시다. 뭐 내 주장이 너무 심하다고요? 미안해요. 너무 심해서. 예.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 방. 안 들어도 돼요. 예. 내가 이인영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인영에 대해서 접은 게 언젠데 기승전 이인영이야. 내가 이인영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어? 웬 개소리지? 예. 나는 이인영 선수한테 접었어, 마음을. 옛날에 접었어. 지난 대표 경선 때 접었어. 내가 그때 이인영 선수한테 그 국민공천제, 국민경선제도를 주장하면서 문재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냥 먹어버렸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양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정치인, 요즘에 나오는 정치인들한테 별로 희망이 없어. 우리가 솔직히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까지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물론 이제 깨끗하게 정치했고 열심히 의정활동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그건 기본이잖아. 386을 지지해줬던 국민들이 원한 건 개혁의 기수가 되라, 이런 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그 주요 계파에 줄 서고 이랬던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지고 별로 기대감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무 조용하고, 이번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386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어. 문재인을 막 흔들어댈 때, 박주선, 박지원, 안철수, 조경태가 문재인을 흔들어댈 때, 그건 아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줬어야 됐다고 봐. 그래야 사람들이 386이 개혁 세력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몰라,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그 386 의원들이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어야 됐다고 봐.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한 거야. 그건 뭐냐? 소위 선배 의원들 눈치를 너무 보는 거야. 나이가 지금 386, 옛날 말 386이지. 지금 586이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볼 건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 오바마는 40대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야. 왜 486, 486, 586, 20년을 기다린 국민들한테 나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제 야당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그 문재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힘들게 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욕먹게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반성 없이 떠벌리고 다니는 거. 나는 그 임기 말년에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욕먹게 했던 사람이 또 정치하겠다고 이름 올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나는 굉장히 실망이 되고, 문재인 측근이라는 사람이 관악에 나가가지고 지난 재보궐선거할 때 그때 여론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해석해갖고 프랭카드 걸었다가 그거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결과 과정에서 어떤 할아버지 후보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그걸로 막 당내 비주류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소위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으로 볼 땐 난 386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는데 386한테 이제 기다리다 지쳤어. 당에서 어떤 혁신 움직임이 있고 개혁을 하려는데 그 개혁을 반대하려는 그 나이든 의원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걸 준엄하게 비판하고 개혁 세력이라는 걸 밝혀줬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찍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모습에서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겠다. 국회의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 그리고 큰 방향으로 옳은 방향을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뒤에서 조정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맞춰가려는 그런 식인데, 그런 건 보좌관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건 보좌관들이 하는 거라고. 해야 될 일은 국회의원이라면, 저것도 대통령하고 동급인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개혁의 방향이 이거면 개혁의 방향은 이거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젊은 지지자들이, 젊은 유권자들이 얘네 뭔가 하네?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 그리고 무슨 트위터 소통 같은 것도 전혀 안 해. 지금 386 중에서 386 소위 586 의원들 중에 옛날 전대협 출신 의원들 중에 국민들하고 SNS로 소통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 못 봤어. 물론 SNS 소통이 전부냐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뭔가 그 여론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말조심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내시도 아니고 조선 왕을 섬기는 내시도 아니고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회의원이 돼서 뭘 그렇게 말조심을 해. 자기 말을 일단 던지고 거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게 내 불만이야. 소위 문재인 주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신뢰감이 없고, 인간적인 신뢰감이 있는 386들에 대해서는 움직여야 될 때 너무나 조심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에 실망했어. 그 밖에 기만조박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 대한, 솔직히 내가 아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년 선거에 대해서 뭐 좀 해보자고 얘기할 만한 건수가 없는 거야. 국민들이 희망을 느낄 만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리스의 치프라스 봐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둘이서 해먹은 게, 이명박 혼자 해먹은 게 189조 원이야. 박근혜가 그걸 그대로 이었다고. 박근혜가 말아먹은 돈, 박근혜가 책임져야 될 돈,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아. 그러면 거의 국가 파산 상태인데 이걸 해결할 만한 젊은 리더십, 그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리더십이 우린 필요한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맨 성폭력 저지르고 지네들끼리 권력 투쟁하면서 이 언론을 장악하고 개소리 하는 애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사실 내가 아파요. 야당에 대한 희망, 현재 야당에서는 별로 또 희망이 못 느껴져. 현재 야당에 대해서 희망을 못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야.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뭐냐? 국민공천제야. 국민공천제를 해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에 늙고 고리타분한 그 오래된 20년 된 물을 물갈이해야 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국민공천제를 바라는 이유예요. 젊은 아이들이 도전하고 그 젊은 아이들이 힘을 받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100% 국민공천제가 나는 통과되길 바래요. 100% 국민공천제가 통과되길 바라고. 사실 그런데 100% 국민공천제에 대한 유일한 걱정이 뭐냐? 과연 100% 국민공천제를 감당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그냥 겉으로 말 잘하고 겉으로 막 화려하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야권 인물 중에 국민들을 확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인물이 없다는 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야.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뭔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좋아해. 근데 거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검증을 하고 있느냐고. 뭐라 그러나, 정치인들을 겉보기로만 보고, 겉보기로만 보고, 말 잘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면, 실제로 좋은 일꾼을 이 국민공천제로 뽑아낼 수 있겠냐.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아프다니까. 지금의 이 낡은 물갈이 하려면 국민공천제밖에 없어. 계파별로 나눠 먹기를 안 할 방법은 국민공천제밖에 없는데, 국민공천제의 전제는 뭐냐?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내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해봐라. 3월 1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2009년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한 번이라도 싸웠던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노무현 팔지 말라 그래라. 문재인 주변에서 친노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조 친노, 심지어 조경태가 원조 친노래. 노무현 팔고 노무현의 적자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2009년 3월 1일부터 장자연 사건 났을 때 장자연이 죽었던 날 이후로 4월 20일까지 과연 누가 노무현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했는가? 아무도 없었어. 참여정부의 그 유명한 인사들 중에 그때 노무현을 위해서 언론과 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난 노무현 팔지 말라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드디어 IS 김군. 여러분 그거 알죠? IS로 지난 3월달인가? 작년 3월이었나? 작년 3월이지. 작년 3월에 IS로 넘어간 게 김군이었잖아요. 그죠? 작년 3월이지. 작년 3월이야. 작년이야, 올해야.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작년? 올해? 올해 1월? 올해 1월? 올해 이번 연도 1월. 근데 지금 미군이 IS의 기지를 공습을 했다는 거 아니야? IS 기지를 공습을 했는데
그 김군을 비롯한 외국인 IS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피격을 당했고, 그 피격을 당해서 올해 1월. 그러니까 15년 1월에, 그러니까 IS란 존재가 알려진 게 작년 여름이란 말이야. 작년 여름에 IS라는 존재가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했고, 올 1월에 그 그러니까 올 봄에 하여튼 김군이 IS로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김군이 소속되어 있었던 IS의 부대가 피습을 당했고, 미국에 의해서 피습을 당했고, 거기서 뭐 60~70명이 죽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 김군이 소속된 걸로 보인다. 김군의 연락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 맞습니까? 제가 아침까지 파악한 건 그건데요. 예. 그 김군이 소속된 IS 외국인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에 미군 부대가 공습을 했고, 그 공습한 과정에서 김군도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소문이 돈 거야. 미확인.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망 사실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 그런 거죠. 그죠? 아직 확인됐다는 얘기는 없지. 예. 김군이 죽었다라는 확정적인 보도는 없었죠.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확정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고, 추정만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추정만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김군하고 동생이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 예.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팩트 맞지? 응. 맞아요? 자, 그런데 참 이 IS 김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첫째, 결국 이제 이 IS 김군이 계속 SNS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IS에서 그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위치가 노출이 되잖아요. 위치가 노출이 돼서 그걸로 이 미국에서 포격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위치를. 어쨌거나 IS의 근거지를 지금 미국도 공격하고, 그리고 프랑스도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는 프랑스에서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지? 그리고 이번에는 미군이 오늘 기사는 미군이 공습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러시아는 좀 달라. 이 러시아가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시리아에 지금 IS 얘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부군이 있어. 그러니까 시리아에 정부군이 있고, 그 시리아 정부군에 반군이 있고, 그죠? 시리아에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그 다음에 IS가 따로 있고, 지금 시리아가 세 세력이야. 맞습니까? 내가 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시리아에 정부군이 있고, 시리아의 정부군을 비판하는 반군이 있고, 그 다음에 IS는 그 와중에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제3의 세력이고, 그래서 이제 이 셋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군은 지금 IS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정부군의 요청을 받아서 정부군의 반군 지역을 공격을 한 거야. 맞죠? 내가 오늘 본 뉴스는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지금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불법 개입이다. 불법 정치 개입이고 자기만 옳다.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건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푸틴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시리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른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시리아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 그게 오늘 아침 뉴스였어요. 예. 지금 미국이 불법 개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아주 시리아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92년도에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평화협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또 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건 뭐냐? 현재 지금 중동 지역이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숨가쁘게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이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중동을 바라볼 때 중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미국과 절친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미국과만 절친이 아니라 유럽의 서방세계, 소위 프랑스나 독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스라엘 정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력가들이 그 EU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소위 UN도 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그런 분위기. 근데 소위 이제 IS나 일반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이스라엘이 우리의 나라를 뺏었어. 그러니 우리나라를 찾아야 돼. 그런 지금 적대감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IS라는 존재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IS라는 존재가 갑자기 언론에 나타난 게 언제냐면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이전에는 IS라는 존재가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동시에 보도되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IS라는 존재가 언제 갑자기 나타났냐 하면 작년 여름에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어요. 공습을 했어. 그래갖고 무력 공습을 했는데 그 무력 공습하는 모습을 그 이스라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위 권력자들이 동산에 올라가서 가자 지구가 피격당하는 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른 거야.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는 환호를 했는데 그걸 어떤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거를 세계에 알리게 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진이라고, 가장 끔찍한 사진이라고 그 사실을 알렸어. 근데 그 내용이 소위 우리의 전 세계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그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거야. 그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그 사진을 찍었던 기자는 언론사에서 심지어 잘렸어요. 예, 심지어 언론사에서 잘리고 그게 백린탄이었나? 굉장히 잔혹한 폭탄이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IS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일제히 나타났어. 갑자기 IS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일제히 IS라는 존재가 있다. 그럼 IS가 뭐 죽이는 동영상 이런 걸 막 퍼뜨린 거야. 근데 맨 처음에 IS라고 얘기됐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조잡해요. 낡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엉망이고 그랬어. 화질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도 되니까 IS 그 학살 동영상이 굉장히 편집이 좋고 편집이 화려해지고 그리고 화질이 굉장히 고화질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거 왠지 뭔가 돈이 좀 들어갔다. 돈이 좀 들어간 영상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게 IS라는 존재를 우리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제히 IS를 떠들더라. 그게 교묘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공격한 다음 그 뒤에 IS라는 괴물 존재를 모든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상하다. 이거 혹시 IS를 지나치게 띄워서 중동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자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밑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한 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2주인가 지났을 때, 올 봄에 그렇게 3월인가 4월 내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IS에 대한 보도가 일제히 중단됐어. 세계 어디에서도 IS 얘기가 안 나왔어. 심지어 미국에서 오바마가 IS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표현해라. 그러면서 IS라는 말을 쓰지 말란 얘기를 오바마가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IS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사라진 거야. 일제히 사라졌는데 언제 다시 IS 얘기가 나왔느냐?
그 아마르라는 애기 시신, 아마른가라는 애기 시신이 나온 다음에 그 아기의 시신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일제히 전 세계에서 보도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IS의 학살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나서 유럽이 시리아를 공습.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중동의 정세예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북아에서는 아베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법을 한번 통과시켰고, 지금 일본의 헌법을 바꿔서 지금 이제 외부로의 전쟁 개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 그리고 이 중국은 중국대로 아베가 이 펄떡펄떡 거리니까 뭐 군사 굴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박근혜 앉혀놓고 전 세계에다 우리도 무기가 이런 거 있다라고 무기 자랑.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본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이 무력적인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중. 그리고 이제 제주도 해군기지가 가동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 무슨 함선이 들어오고 지금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1989년부터 90년에 중공 소련 동독이 무너져요. 사회주의를 포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경쟁자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1990년대에 나온 게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야. 80년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주도했어. 그게 전 세계화된 게 90년대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신자유주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게 그게 90년. 그 90년대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1994에 보면 맨 처음에 누구니? 삼천포가 서울 오는 날 시청역에서 전철을 못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다 간신히 연대에 도착을 해. 연대에 도착을 했는데 연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갑자기 지하철 앞에서 UR 반대 속보를 올려서, 속보를 올린 사람은 강태예요. UR 반대 그러고 돌아다니는. 근데 이제 얘가 한 장 받았잖아. 한 장을 갖고 있다가 경찰한테 연행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성동일이가 경찰서에서 찾아갖고 오는 장면이 나와. 찾아갖고 오는 장면의 이야기가 속보에 반응해서 강퇴. 네. 그 UR이 뭐야? 그 UR이라는 게 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고,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우루과이에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국가의 대표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주의 핵심들이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WTO,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자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였어. 그래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뭘 상징하냐 하면,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블록 경제라 하잖아. 나프타, EC, 아세안,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세계 무역기구를 하자고 그래놓고, 다 딴 주머니를 찬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일단 하고, 우리끼리 이제 서로 도움받고, 다른 나라에 팔 때만 유리하게. 자기네 나라 들어오는 건 다 진입장벽을 막아놓고, 다른 나라에 지네가 팔 때만 자유무역.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게 95년 이후 세계 정세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 무슨 얘기냐. 1989년하고 91년도에 89년부터 90년까지 세계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뭐가 만들어졌냐? 이 세계 대자본이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된 거야. 장악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국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에다가 선진국이 공장을 짓고 그 선진국 공장에서 값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임금으로 노동을 시켜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세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게 글로벌 생산 체제예요. 글로벌 기업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게 그거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그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싼 값으로 노동을 시켜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에다 공장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이제 신자유주의잖아. 그 신자유주의 25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야.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전 세계에서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의 청년 실업 문제가 극대화된 거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실업률이 높아가고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서방 세계는, 유럽 같은 경우에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 병원이 공짜야. 그 다음에 미국도 우리보다는, 유럽보다는 이 공짜 병원이 적다고 그래도 전체 병원의 약 30% 가까운 숫자가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공짜 시설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의료시설이 일단 공짜로 되는 데가 없어. 보건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검사 정도밖에 못하지 치료시설이 아니야. 그리고 국립의료원 같은 의료 공공제도가 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서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 그래서 공립병원이 사라지는 추세잖아. 서울은 그래도 공립병원이 있어. 그래서 메르스, 그러니까 서울 시립병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없애버렸잖아. 진주의료원 없애버리고, 그래서 국립의료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지. 거기다가 그 모든 생산체제를 기계화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제3세계에 가서 값싼 노동력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각 나라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지.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 청년들이 대부분 일자리로 고민을 해.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막 고민을 하는 그런 분위기야. 그러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 1위잖아. 청년 자살률 1위. 청년, 노인, 청소년, 모든 연령대에서 올킬했어, 우리가.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이 1등이야. OECD 1등. 선진국 중에 가장 우리가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야. 그만큼 절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세계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이제 97년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잖아. IMF. 97년에 우리나라를 부도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를 박살을 냈어. 97년까지 우리나라는 어땠냐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잖아요. 후진국이. 그럼 OECD에 왜 들어갔어? OECD는 세계 선진국 정상회의야. 너 OECD가 뭔지 모르지? OECD 그러니까 OECD가 뭔지 모르지? OECD가 선진국 정상회의야. OECD 회원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 OECD에 가입한 게 김영삼이야. 김영삼이 OECD에 가입한 다음에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조건으로 무역을 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외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IMF가 터졌어. 내가 볼 때는 IMF를 일으켰다고 봐. 그래서 IMF를 일으킨 다음에 뭐 했냐? 김영삼이 노동법을 바꿨어. 원래 우리나라 원래 노동법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일단 그 직장에서 사람을 뽑으면 스스로 나간다고 하기 전에는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나라였어. 왜냐하면 평생 고용제도라는 게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이 IMF를 일으키고,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밀어붙인 게 노동법이야. 노동법을 개혁을 해서 뭘 했냐? 그 노동 유연성을 통과시켜. 노동 유연성 말이 좋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합법화한 거야.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이 불법이었는데 비정규직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김영삼이. 그 노동법 물러나는 해에
물러나기 한두 달 전에 그 법을 강제로 날치기로 통과시켜. 신한국당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원래는 그 전까지는 정규직밖에 없었는데 김영삼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IMF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전부 줄도산을 내. 하루에 몇백 개씩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들었어. 일부러. 왜? 그래야 값싼 노동력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량 실업을 만든 거야. 그리고 누구를 잘라? 대기업을 자르기 시작한 거야. 중소기업을 전부 도산시키고 대기업도 인원 감축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기업을 잘라놓고 너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으면 반값이라도 일할래? 그래서 다시 걔네들을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확 늘어난 거야. 사실은 김대중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강압적인 그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량 해고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대기업은. 어떤 식이었냐면 프리랜서라는 말이 유행을 해, 그 당시에. 프리랜서라는 말을 유행을 시키면서 너 프리랜서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1년 중에 일부 기간에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때 충분한 소득을 거둬서 능력별로 돈을 받아서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프리랜서야. 그러면서 프리랜서를 막 팔아. 그게 이제 이 언론에서 김대중 노무현 때 했던 짓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봉제로 가자. 그때 유행했던 말이 프리랜서하고 연봉제야. 그래가지고 그 정규직 직장 직원들한테 네가 지금은 어차피 1년에 월급이 올라봤자 호봉으로 한 5만 원 오르냐? 그건 근데 너 열심히 일해봤자 호방 5만 원 오르는 건 너무나 부당하지 않냐? 네가 일하는 걸 생각해봐라. 이게 연봉제로 바꾸면 네가 지금 2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데 1억도 받을 수 있다. 능력별 성과급을 받는 거다. 그렇게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직장인들이 연봉제로 다 바꾼 거야. 연봉제가 계약직이었던 거야. 연봉제가 계약직이었는데 그 계약직에 지금 김군 얘기의 배경 설명하는 거야. 어렵지? 응. 그래. 지금 IS로 김군이 왜 갔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IS로 김군이 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렵죠? 이걸 알아야 김군 사태를 똑바로 이해하는 거야. 김군이 IS에 가서 죽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제정세하고도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국제정세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노동환경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냥 힘들어서 간 거라고? 너는 설명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구나? 잠깐만요. 아유,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하던 이야기. 김군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 네티즌이 있지만, 아직은 믿을 게 못 돼. 그거 말도 안 돼.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S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우리 외교팀이 가야 되는 거잖아. 가면 죽어. 그게 지금 시신이 발견됐다고 못 믿을 얘기라고 봐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김영삼 때 바꾸고, 김대중 노무현 때 프리랜서하고 연봉제란 이름으로 정규직을 살살 꼬셔. 그리고 그건 정부 차원에서 꼬신 게 아니라 언론이 꼬신 거야. 언론이 꼬시고 자본가들이 꼬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과급이라는 게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소비자가 한 번만 클레임을 걸어도, 한 번만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면 얘 연봉이 깎이는 거야. 그래서 4천만 원, 5천만 원 받던 애들이 3천만 원 받고 2,500만 원 받는 계약직으로 전락하게 돼.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부터 더 극단적 방법을 써. 그게 쌍용차 대량 해고 같은 거야. 이명박 때부터 대량 해고가 돼요. 몇천 명을 동시에 자르는 거야. 기륭전자니 뭐니, 그래서 몇천 명을 동시에 잘라. 그래서 대량 해고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그 정규직들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반값에 쓰니까. 반값에 짧게 쓰니까. 그게 이제 이명박식 노동정책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연봉제로 막 갈아탈 때
안 하고 버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안 하고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전체 노동자의 30%? 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 30%한테 호봉대로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가 만든 게 임금 피크제야. 임금을 어느 나이부터 깎겠다. 임금을 자르겠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리를 안 자르는 대신 임금을 깎겠다. 그리고 대신 너한테 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고용하겠다. 자식을 고용하겠다. 근데 결국은 한 사람 월급을 둘로 나눠주는 거야. 아버지 월급을 둘로 나눠주는 거야. 그건 일자리를 창출한 게 아니지. 그지? 그런데 아버지 받던 월급을 그 5천만 원을 만약에 아빠가 받았다 연봉으로. 그러면 아버지 3천, 아들 2천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근데 지금 봐서는 아버지 2,500, 그 다음에 아들 1,500이 될 가능성이 커. 1,000만 원은 또 띄어먹는다는 얘기지. 좌우제 임금 피크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뭘 했어? 해고의 조건을 완화하는 거. 뭐 엄격한 해고 기준을 만든다. 그러면 해고의 기준을 만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 정규직은 우리나라 노동법상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연봉제를 선택하지 않은 정규직은 우리나라에서 자를 수 없는 노동자라고. 그런데 해고의 조건을 만들겠다. 그 말은 뭐냐? 해고할 수 없는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얘기야. 극단적인 그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쉬운 해고를 잘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박근혜가 또 바꾼 거야.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의 프리랜서 연봉제도, 그 다음에 이명박 때 단체, 그러니까 뭐 집단 해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이게 지금 노동법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동법이 악화되는 건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거야. 요즘에 중고등학교 애들 시험을 보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 우리 엄마 아빠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이 명문대를 갔던 사람들이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 이렇게 됐느냐? 애들이 무조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을 한 거야. 끝없는 경쟁을 해서 애들이 점점 이걸 무한 경쟁이라 그래. 어느 정도만 맞추면 올라가는 게 아니야. 1등이 아니면 죽는 거야. 각 학교에서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스카이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고 무조건 1등, 무조건 스카이가 되기 위해서 애들을 무한대로 공부를 시키는 거야. 무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을 만든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는 살 필요도 없는 애로 인식시킨 거죠. 인식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들이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그 압박감을 견디질 못해서 왕따하고 학교 폭력 사건 일으키고 그렇게 일탈을 하다가 아예 집 사서 외국 테러단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간 게 지금 김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게 지금 김군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김군하고 그 가족이 이제까지 연락을 해왔다는 거야. 김군이 이제까지 가족하고 연락을 해왔다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데려오든가,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데려오든가, 아니면 그 IS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야. 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 지금 그 IS로 간 아이와 그 가족이 서로 연락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알고 있었냐고.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소위 무슨 시민단체 사람들, 그 누구였지? 통합진보당 당원은 그 사람 카톡 다 뒤졌잖아. 카톡 명단에 올라와 있는 몇천 명의 카카오톡을 다 뒤져가지고요. 다 뒤져서 그 카카오톡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다 들여다봤다니까? 지금도 카카오톡에다가 그 우리 정부에서 뻑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려. 그래서 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그런데 이 IS로 넘어간 아이의 가족이 그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정부가 몰랐다라면 그거 뭐 한 거냐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나 소위 뭐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저히 쫓아다니면서 감시하잖아. 철저히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그러면서 IS로 간 가족이 이제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끊긴 다음에서야 알게 됐다? 뭐 하자는 거냐고. 이게요, 내가 그랬잖아. IS의 근거지를 모를 리가 없다. 모를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실력이 그러니까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성 카메라는 어느 사막지대를 찍어. 사람과 동물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 화면에 확대하면 몇 명이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근데 이 사막이라는 게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러니 열추적하면 거의 열추적 다 되는 거. 열추적으로 사람을 잡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IS의 근거지를 그 NSA가 모를 수가 없다고. 세계 정보 당국이 모를 수가 없어. 특히 이건 테러 활동이잖아. 테러 활동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협조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IS로 간 애들이 썼던 그 메신저를 미국이 몰랐을까? 전 세계를 도청하는 미국이 그걸 몰랐을까? 뭔가 수상하다는 거지. 뭔가 수상하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IS는 세계의 대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세력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지난번에 주일에도 얘기했잖아. 그 빈라덴하고 후세인, 미국에서 잡아 죽이는 거 봤죠? 빈라덴하고 후세인이 누구냐? 미국에서 키운 사람들이야. 미국에서 후세인하고 빈라덴을 무기 대주고 돈 대주면서 키웠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친소련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라덴한테 무기를 대줬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이슬람 민족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후세인을 키운 거야. 미국이 키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무기를 다 대줘서 키웠던 애들인데, 얘네들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빈라덴과 후세인을 적이라고 공포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잡으러 가는 그 전술을 핀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라크 전쟁이라고. 그러면 이라크 전쟁은 왜 일어났나? 네가 이해 못하면 음모론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라크전은 그러면 왜 일어난 거냐? 실제로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두 정치 세력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재벌, 하나는 미국의 무기산업자. 그런데 이 미국의 무기산업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유태인 자본이다. 유태인 자본이 소위 전 세계, 서방 세계라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쪽 권력자들을 그러니까 유태인 자본이 지원하는 거야. 유태 자본이 걔네들을 언론에서 띄워주고, 그리고 이 유대 자본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무기회사하고 미디어 자본이야. 그래서 이 유태 자본이 미디어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네가 가자지구를 폭격하는 걸 주요 전 세계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못한 거야. 보도를 못했다는 게 바로 메이저 언론들이 유대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얘기야. 유대 자본이 메이저 언론과 그 다음에 무기회사를 갖고 있어. 자, 그럼 왜 두 가지를 갖고 있어? 뜬금없이. 전쟁의 명분을 떠드는 게 언론이야. 방송으로 전쟁의 명분을 떠들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무기회사에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2차 대전, 3차 대전처럼 전면전을 일으킬까요? 내가 볼 때, 이거 다 옛날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들이야.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전면전을 일으키면 자기네들의 주식 가치가 다 떨어지거든. 완전히 폭락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 하려는 거냐? 국지전을 또 일으키려는 것 같다는 거지. 국지전을 일으켜서
그 전 세계의 무기 필요성을 무기에 대한 수요만 올리는 거야. 무기에 대한 수요. 야, 무기를 사야 되겠구나. 그런 여론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무기를 미국산 무기가 수조 원대잖아. 수십조 원대야. 수십조 원짜리 무기를 팔아먹으려면 어느 가난한 나라의 텐트촌 하나쯤 뭐 수백 명 죽이는 것쯤 80명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요. 일단 내가 지금 쭉 앞에서 설명한 거를 정리하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한계에 와 있다. 신자유주의 한계. 무슨 얘기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 저임금 생산국을 돌려서 글로벌 이익을 추구한 글로벌 기업들의 탐욕이 전 세계에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고 또 국가 안에서도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킨 거야. 영국도 서민이 굉장히 가난하대. 유럽도 서민들이 되게 가난하다는 거야.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예요. 그거 알죠? 왜? 영국이 금융자본의 나라야. 그래서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그게 뭐야? 식민지를 처음 개발한 회사잖아. 그래서 식민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이 영국의 금융자본의 뿌리가 된 거야. 그걸로 지금까지 영국은 막대한 금융자본의 자본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서민들도 행복할까요? 서민들은 생각보다 가난한 거야.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럼 영국만 그래? 우리나라 더 심하잖아. 우리나라는 서민들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잖아.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당시 중산층의 기준이 연봉 5,600에 부동산 자산을 6억 정도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명박 때 연봉 뭐 3,300에 연봉이 뭐 3,300인가 3,600인가 그거면 중산층이라는 거야. 재산 얘기는 없어지고. 박근혜 때는 더 내려갔어. 2,800? 2,200인가 2,800부터 중산층이래. 노무현 정부 때 중산층의 기준에 반도막 난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 지금 그만큼 세계 서민들은 가난해진 거예요. 세계의 서민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뭐냐? 일자리의 조건이 점점 나빠진 거야. 일자리의 조건이 점점 나빠진 이유는 뭔데? 모든 이윤을 이 대자본이 쭉쭉 빨아들인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지금 전 세계 CEO들 몇백억을 연봉으로 받고 자기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 돈 어디서 난 돈이겠어? CEO 혼자 그만큼 받는 것 같아? 그 밑에 있는 이사들 걔네들도 그만큼 받아. 그러니까 돈을 쪽쪽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위직 그 CEO를 둘러싼 그 고위직들이 너무나 막대한 연봉으로 다 나눠갖고 대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그러느라고 전 세계 서민들이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서민들의 불만, 분노 이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IS란 이름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럼 홀가닥 넘어가서 전 세계에서 IS로 애들이 가잖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럼 차라리 유명한 테러리스트라도 되자. 아니면 그냥 죽더라도 다 때려부시고 죽겠어.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IS에 우리나라 김군을 비롯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IS로 모이는 이유는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도달해서 무한 경쟁의 끝, 그 경쟁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그 아이들이 IS를 찾아가고 있다. 그 하나의 배경. 또 하나는 결국 이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거 알죠? 옛날에 막 악플 쓰는 애들이 있었어. 네티즌들이 악플 쓰는 애들이 모여있는 방에 막 똑같이 악플을 쓰는 애들이 야 우리 MT 하자 이랬어. 그래갖고 모였다? 애들이 이제 오프 모임을 하러 모인 거야. 온 사람들이 50대야. 쓰는 네티즌 채팅 게시판에 글을 쓴 거는 완전히 20대 철없는 20대처럼 글을 썼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50대였던 거야. 50대 아저씨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야. 뭔데? 그들이 이 애들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뭔가 무한 경쟁에서 도태돼서 불만은 있고 엄마 아빠에게 자기도 공부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서 절망한 아이들을 악플러로 키운 50대가 있었던 거야.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어느 방 모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50대야. 채팅창에 글 쓴 건 완전히 개차반 일배인데 가서 보니까 50대 아저씨였다니까. 50대 아저씨들이 버글버글 20대 애들은 몇 명 없었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IS로 간 청소년들 지금 이게 다국적 부대래. 그러면 각 나라의 청소년들이야. 각 나라의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부대를 공습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죽었다는 얘기야. 각 나라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겠죠. 그죠? IS에 대한 분노를 더 들끓어 오르게 하는 우리 순진한 자식들, 그 부모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 IS 개새끼들이 우리 순진한 애기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갔다. IS에 대해서 용서하지 말자. 전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아미르의 시신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도 같은 이유야. 3살짜리 아미르의 죽음을 전 세계에 보여줘서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을 갖게 한 걸 빌미로 해서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대결하고 있고, 이미 우리 동북아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하고 있고, 그게 미국의 중요한 전략 2개의 전쟁 전략. 검색해봐. 전문 용어야. 미국의 2개의 전쟁 전략. 내가 아무리 목이 길고 늘씬해 보여도 주장만큼 길진 않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될까, 이 벗들에게. 자, 다시 그러면 보여줄게. 두 개의 전쟁 전략이라고 그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들이 쭉 떠요. 2개의 전쟁 전략 폐기와 뭐 미국의 군사 패권 뭐 이런 식으로도 블로거들이 쓰기도 하지만, 이 글들을 잘 보면 2개의 전쟁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거야. 한번 검색을 해서 쭉 읽어봐봐. 이 2개의 전쟁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으로 중동과 동북아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무력을 비축한다. 그게 공화당의 전략이야.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 있잖아. 미국의 공화당의 전략이 2개의 전쟁 전략. 그래서 중동과 동북아에서 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군비를 확충하고 무력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2개의 전략, 2개의 전쟁 전략인데, 이걸 오바마나 민주당은 1+1으로 바꾼 거야. 뭐냐? 전쟁 하나는 본격적으로 하되 하나는 통제하는 전략. 그게 1+1 전략이야. 찾아보면 전문 용어로 나오니까 뭐 내가 좀 설명해봤자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준 거야. 그게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중동에서 전쟁 위험성, 그 다음에 아베의 망동은 동아시아의 전쟁 위험성. 근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 쪽이 시리아보다 어느 쪽에 여기 김정은 얘기를 더 많이 해.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의 공화당 쪽이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앞부분에 나온 설명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계 대자본은 자기네들의 즉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국제적인 빈부격차가 생겼어.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서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됐어. 그리고 뭔가 떨이를 해야 돼. 뭔가 지금 새로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즉 부실한 것들을 떨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금 브릭스라 그래갖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요 4나라에다가 이 영국 자본을 비롯해서 세계 금융 자본이 막 투자했었잖아. 그런데 이 금융 자본들이 다 빠진 거야. 먹튀를 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먹튀를 해서 대자본이 돈 벌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브라질 추락하는 브라질의 날개는 없다. 그런 기사 나왔잖아. 그죠? 러시아 푸틴이 왜 시리아에 가서 공습하겠어?
러시아 경제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인도에 여러분 간간히 들려온 뉴스 봤죠? 인도에서 그 성폭행 사건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인도의 성폭행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인도 정부가 치안 능력을 상실한 거야. 그만큼 인도도 지금 폭발 직전이야. 중국 이번에 그 군사 굴기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군사 굴기 뭐 이러면서 잃어버린 뉴스. 위안화 문제가 있었잖아. 위안화 쇼크. 중국도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중이야.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 경제 위기의 핵심은 뭐냐? 대자본이 자기들의 무한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노동자를 너무 착취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각 세계 OECD 중산층이 동시에 몰락한 거야. 동시에 몰락했고 그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웬만큼 살던 애들이 갑자기 환경이 나빠진 거야. 그 애들의 방황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IS로 모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거지. 미리 알았더라면 공습했다는 얘기는 뭐야? 위치를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철없는 청소년들이 모인 부대라는 거 알았다는 얘기잖아. 알았으니까 거기 공습을 했겠지. 그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하나 일으켜야 돼. 중동이든 동아시아든 전쟁을 하나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주식을 전부 다 폭락을 시키고 그래서 개미들 떨어내고 자기네들의 우량주만 살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그 경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한다는 거지, 나는.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건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이 신자유주의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소위 이 대자본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뱉어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무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가난한 국가, 가난한 서민들은 정리하고 가자는 거지. IMF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리하듯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량주만 가지고 한마디로 나르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들, 나르는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니냐고. 세계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빈곤 인구야. 70억 중에 40억이 빈곤 세력이라니까?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왜 40억을 먹여 살려야 되지? 그냥 죽여. 그냥 처리해. 왜, 그러면 어떻게, 화생방으로 죽이는 건가요? 화학탄을 뿌리나요? 가장 쉬운 게 바이러스겠죠. 가난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거 하나 뿌리면 치명적이잖아? 의료시설이 안 좋은 나라들은 몇천 명, 몇백 명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유니세프. 나르샤는 막 팔이 달라붙어 있고. 그 나르샤가 가난한 이유가 뭔데? 나르샤의 나라를 계속해서 착취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병들게 해서 그 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갖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비가 안 오고. 근데 나르샤에게 돈 보내라고 서민들 주머니 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보내는 건 아니야. 나도 보내긴 보내면서도 그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내가 볼 때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전쟁 같은 사건 하나 터뜨려서 대대적인 전쟁, 세계적인 전쟁을 터뜨려서 지금 털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지. 추측이야, 추측. 요거는 아까 얘기한 팩트는 과거에 있었던, 가령 빈라덴과 후세인 찾아봐요. 미국에서 키운 세력이란 기사가 다 있어.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그 미국의 마이클 무어라는 그 감독이 하나하나 의혹을 제기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다 했다라는데 찾아봐도 해명은 없었어. 도리어
우리나라 무슨 예능인가 무슨 프로에서 그 합리적 의혹이란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하여튼 그 이라크 전쟁의 배경 팩트는 뭐냐? 이라크 전쟁을 일부러 일으켰는지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누가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9.11 사태가 벌어졌고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빈라덴과 후세인을 잡겠다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고 7년인가 전쟁했지만 못 찾았다는 게 팩트. 그러면 7년 동안 쏟아부은 돈은 수천조야. 미국 혼자서만 몇백조를 쏟아부었어. 그 밖에 우리나라나 이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도 그 이라크 전쟁 비용으로 우리나라도 참전했잖아. 우리는 공병만 갔어요. 이 순진한 등신들아. 그 공병만 가서 공병만 간 게 아니야. 공병이 참전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전쟁 비용을 같이 분담했다는 얘기야. 전 세계에서 전쟁 분담금을 걷어서 7년 동안 자기네 썩은 무기를 다 팔아먹었어. 자기네 재고 무기를. 그러고 나서 지금 오바마 8년이야. 오바마 7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이 무기 회사들이 재고가 쌓였어. 쓰긴 써야 돼.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나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전면전으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 국지전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 국지전으로는. 그 국지전이 뭔데요? 연평도 포격사건 있지.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건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박근혜 욕하면 바로 잡아가는 그런 독재체제를 만들기에 유리하잖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비상사태야. 미국 영화 계엄령이라고 있어. 미국에서도 계엄령이 벌어지면 기본권을 침해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심해지고 지진이 심하고 지진과 화산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에 바로 경계에 있는 게 일본이고 그 일본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두 개의 판, 아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일본이 계속 지진 화산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가라앉을 거란 공포와 두려움을 파는 놈들이 있어. 내가 이번에 찾았다. 누구야? 일본의 꼴통 우익들. 우리나라로 치면 일베 같은 애들이 계속해서 일본이 가라앉을 거라는 공포하고 불안을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베가 저 짓거리를 하는 거를 명분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IS의 김군이 죽었을 것 같다라는 뜬금없는 기사. 그 IS로 간 김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족들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했었는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되고 정말로 김군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 김군과 함께 이 무대 뭐예요? 그 IS 부대가 공습을 당했는데 그 공습한 건 미군이야.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IS와의 전쟁을 주장한다. 그거 진짜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이라크 출신 엘리트들이 이라크 출신 엘리트는 누구였어? 후세인 정부를 구성했던 엘리트들이 지금 IS의 국가를 만들고 있대. 자, 그러면 옛날에 후세인을 미국이 키웠어. 후세인 정권을. 그리고 그 후세인 정권의 엘리트들이 IS의 지도부래. 요거 뉴스에 나온 거야. 그 뒤의 결론은 속으로만 생각해. 겉으로 쓰지 마. 너네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고 다니다가 뒤책임 못 진다. 내가 왜 추측한다는 말을 했을까? 왜 속으로 생각한단 말을 했을까? 너네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관련 뉴스를 찾아서 너희들이 링크를 해주는 건 좋아.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다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아. 그리고 결론은 IS하고 전쟁하자! 그게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세계의 부자들이
세계의 부자들이 탐욕을 중단하고 이제 가난한 나라들과 다 같이 나누어야 된다. 인류는요,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만 공존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독침도 없고 뭐 치타처럼 빠른 발도 없고 사자와 같은 발톱도 없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개미나 벌들처럼 서로 협업하는 거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서로 죽고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체를 만들어야만 인류는 공존이 가능한 존재야.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한 400~500명은 못 알아들을걸?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예.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뭐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어. 100% 이해한 사람 한 20~30%? 많이 잡으면 20%, 30% 될 것 같고, 아마 전혀 못 알아듣는 게 한 40% 될 것 같아. 그리고 절반 정도 이해한 사람이 나머지일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자, 방송이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야, 이게 아직까지도 추천 안 하고, 아까 한 3,500명 넘게 보던데, 지금 추천한 숫자가 2,800명이야. 야, 이 추천 안 한 700명은 누굴까? 예. 그 질문은 채팅창에 해도 내가 못 읽어요. 채팅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예.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볼만 했나요? 어떤 건빵이 시비를 걸었어요. 노동이라고 얘기하면 천하고 공산당 같은 느낌이 든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새누리당은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근로자라고 불러요. 그럼 근로조합으로 불러봐. 전 세계의 노동조합이 왜 노동조합이겠어? 근로자 조합이라 그래, 노동조합이라 그래. 이 노동이라는 말을 공산당이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예,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죠. 사실은 이 노동자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게 주로 이제 그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자, 어쨌든 노동자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예, 노동을 그 농민과 반대되는 개념, 농민, 어민 그런 것처럼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을 받고, 예, 임금을 받고 그 저기 정규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한다. 못 믿겠어요? 노동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전은 이 노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동자. 예.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 육체 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른다. 예. 이 노동자라는 말이, 예, 그 표준어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당이 쓰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선 노동당, 그 박정희가 당원이었던 남조선 노동당, 그게 공산당 이름이거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이었잖아. 그 박정희 아버지가 박근혜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었던 공산당의 공식 명칭이 남조선 노동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당 그러면 노동자 그러면 빨갱이 이렇게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래 노동자라는 말은 그 저기 표준어예요. 네.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추천 안 한 인간들아,
니들은 오늘 밤 녹색 설사의 호수에서 눈 뜰지어다. 예. 녹색 설사의 호수에 익사하는 꿈꾸다가 녹색 설사의 이부자리에서 눈 뜰지어다. 네. 자, 오늘 처음부터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표시를 못 낸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36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발적 추천은 2,800명이었죠.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2,800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좀 방송 내용이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대체 망치부인아, 너는 왜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거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소원을 쓰라 그래갖고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그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다라고 소원을 써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애가 꿈이 왜 그렇게 허접하니?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이 굉장히 어려운 꿈이라는, 판검사가 되는 꿈보다 더 어려운 꿈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또 거기에서 이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치료를 못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또 다른 책에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그게 오늘도 망치부인이 몸살 감기를 앓으면서도 방송한 이유였겠죠. 목소리 좋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방송이 산만했던 점도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잘못 얘기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